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7월 5일 한국 시간 밤 9시 32분, 1분 전에 고용지표 3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 고용지표를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KBS 1층 회의실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9시가 넘으면 이제 다 셧오프를 하니까 에어컨이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땀이 지금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악조건 속에서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뭐 준비된 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도 있는데 소리가 작아도 좀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소리 크게 올리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즉시 분석 가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기대한 실업률은 4.0%였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4.0%를 훨씬 웃도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4.1%죠. 자, 그리고 실업률 지표는 전월이 4.0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올라갔고 또 3.9%, 그 전에 3.8%에서 연속 4번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 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하나, 첫 번째가 발표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에 대해서 19만 건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모아졌었는데요. 보시면 거의 시장에 근거한 그 정도 숫자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직전월 일자리 증감에 비하면 좀 주춤해진 모양새고요. 그리고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일자리 증가가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세적으로 일자리 이제 증가의 둔화세, 일자리 증가 속도의 둔화세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일자리 증가 부문이 어쨌든 전월보다는 둔화됐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초과하니까 아직도 고용시장이 악화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좀 모호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를 고루 본다면 고용시장은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조금 있다가 종합적인 진단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데요. 임금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3.9%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임계치로서 4% 임금 상승률이 깨지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숫자 4%를 밑도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물론 시장의 기대치가 3.9%였으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에 부합하는 임금 상승률 둔화가 나타난 것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월이 4.1%였는데 0.2%포인트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 그리고 근래 들어 저점이 4.0%였는데 그거보다도 떨어졌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 중에 시장이 만약에 취업자 증가에 조금 초점을 둔다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게 형성돼서 고용 악화가 다소 주춤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좋은 뉴스가 오히려 나쁜 뉴스예요. 왜? Good is bad, bad is good. 자꾸 이 표현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고용이 악화되어야 그래야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 물가가 안정화되어야 금리 인하가 9월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고용이 어느 정도 악화되어야 기대감이 커지는데 지금 보시는 지표상에서 취업자 증감에 포커스를 둔다면 기대 이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니 당장 물가가 안 잡히겠네. 당장 금리 인하는 쉽지 않겠네. 이렇게 취업자 증감에 포커스를 둔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을 평가해 보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것 이상으로
취업자 증감은 있었지만 역시 취업자 증감조차도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고, 그 밖에 나머지 지표는 추세적으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니까, 총론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는 어쨌든 고용시장이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흐름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밖에도 이 고용 노동 시장을 확인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 여러 지표들을 함께 보면 정말 추세적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이 미국 노동부 졸트라고 하죠. 구인 건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인 건수도 뭐 최근 바닥보다는 조금 구인 건수가 늘긴 했지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줄어드는 현상, 이런 현상은 여러분 역력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추세 속에서는 미국의 소프트 랜딩이 예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구인 건수 외에도 또 확인할 지표가 바로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입니다. 민간 고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민간 고용도 보시면 4개월 연속 민간 부문,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추세적으로 고용노동 시장이 좀 악화되는 일로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시장을 또 판단하고 미국 경기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정말 소프트 랜딩 오는 것인가, 고용 시장과 경기의 중간선에 있는 지표를 또 확인해야 될 텐데, 그 지표를 보시면 바로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PMI 지수죠. 이 PMI 지수로 봐도 추세적으로 3월에 정점이죠. 50.3을 기록했었어요. 근데 50을 하회하면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는 경로인데, 바로 50을 하회하면서 뭐 49.2 그리고 48.7을 찍다가 이번에 48.5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연속 뭐합니까? 이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게 전개된다. 그러니까 50을 밑돌면 어쨌든 화랑인 건 아닌데, 지금 화랑도 아닌데다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뭐 그렇다고 굉장히 취약하거나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미국 경제가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 흐름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소프트 랜딩 오는가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5월, 6월 제조업 지수는 지금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경제 성장률 지표에. 경제 성장률 지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걸 보여드리고 있지만 분기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3년 3분기에 정점을 찍고, 그죠? 4.9%, 이후에 3.4%로 떨어지고 또 1.4%로 확정치가 발표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24년 2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2분기는 어떨까에 대한 역시 그 전망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아틀란타 페드의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입니다. 근데 이 추정치도 6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3% 정도는 지켜낼 거야 라고 기대했다가 최근 들어 쭉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가 1.5%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이 4.9, 3.4, 1.4에서 또 1.5 수준으로 그 안 좋아지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어쨌든 뭐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고용도 둔화되고 그리고 나서 물가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결국
금리를 5.5%까지 인상한 이유는 경기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기 위함이고, 경기를 둔화시켜야 그래야 수요가 줄어들고 그게 물가 안정을 그러니까 결국 통화 정책의 목적대로 물가를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차후 차선책으로 그 다음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의 수순인데, 그 통화 정책의 수순대로 어쩌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용인된 경기 침체다, 혹은 유인된 경기 침체다. 미국이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용인할 만큼의 경기 둔화를 유도한 거고, 유도된 대로 이제 경기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드디어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둔화되기 시작하니 물가가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지금까지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추가적인 물가 안정세의 진전이 있을 거로 기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역시 미국 소프트 랜딩 오는가라는 그 대질문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1.5%로, 그러니까 3%대로 전망을 하다가 6월 말쯤에 근데 이제 7월 즈음 되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발표되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발표되면서 크게 하향 조정한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종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의 둔화가 진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케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지표로는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해석할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고용 증가세가 나름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고용 증가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뭐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늘 내일의 애매모호함인 것이죠. 근데 중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일주일 정도를 경로를 놓고 본다면 추세적으로 고용 시장이 어쨌든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프트 랜딩의 효과가 올 수 있겠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경기가 이 정도 악화되는 흐름 속에서 뭐를 기대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바로 물가 안정인 거죠. 그러면 다음 수순으로 봐야 될 게 뭐예요? 물가 안정 여부인 거죠. 뭐 제가 PC 데이터 나올 때도 즉시 분석을 늘 해드렸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지표는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이 목표로 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 실현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CE 기준으로 봤을 때 헤드라인 PCE 상승률도 2.6%, 근원 PCE 물가 상승률도 2.6%. 그러면 연준이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하해도 된다라고 판단할 만한 물가 상승률의 레벨은 아마도 2.34%인데, 그러면 지금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뭐 제조업 경기도 좀 종전보다는 활력을 좀 잃고 있고 어느 정도 5.5% 기준금리 인상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가 덜 침체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늘 강조했었던 초과저축을 적극적으로 소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진할 만한 초과저축 규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악화가 어느 정도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경기가 악화되면 소비할 수 없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할 수 없으니 그게 물가 안정을 견인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PC의 어떤 경로를 봐도 그렇고요. CPI를 보겠습니다. CPI를 보아도 코어 CPI 기준으로 3.5% 근래 들어 최저점을 기록하죠. CPI 기준으로도 3.4%를 기록하죠. 자, 이런 모습들은 추세적으로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나타나 왔는데, 지금 PCE와 CPI 둘 다 5월 기준의 CPI 물가를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7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발표된 6월 고용지표를 보면 6월 물가는 조금 더 둔화될 수 있겠구나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더 올려놓는, 이 기대감을 좀 올려놓는 역할을 해서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될 수 있는,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지금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선거철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공급해요. 근데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한 걸 빼고 민간 일자리를 좀 생각해 보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뚜렷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취업자 증감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그닥 취업자가 뭐 증가,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증가했지만 그걸 가지고 뭐 크게 고용이 호조세로 이제 대전환됐다, 이런 생각은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FOMC 의사록입니다. 바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라기보다는 오늘 새벽이었죠. 지난 아침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됐어요. FOMC 의사록은 FOMC 회의가 있은 후로부터 2주 정도 후에 발표됩니다. 결국 이 FOMC 의사록은 FOMC 위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예요. 근데 이게 약 10페이지가량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핵심, 자 여기 보시면 쭉 넘기면 3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3페이지에 Staff Review of the Economic Situation,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FOMC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 문단이 있습니다. 그 문단을 보면 두 문단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뭐 어쨌든 이 부분부터 갈게요. Job gains,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은 continue to be strong, 아직도 고용 부분은 매우 탄탄하다, 건강하다. 실업률이 최근 반등했지만 그래도 아직 낮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반등했지만, 뭐 이 기준은 4.0%죠. 오늘은 4.1%고요. 근데 이렇게 반등은 하고 있지만 4.1%의 실업률도 아직 낮다. 이게 우리가 걱정할 만큼 경제 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일드한 경기 둔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물가에 대한 진단. Consumer Price Inflation,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보신 것처럼 running well, 잘 진행되고 있다, 잘 진전되고 있다. Below where it was a year earlier,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진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further progress는 뭐예요? 우리 커미티, 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가는 데는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의 흐름은 이어져 왔지만 아직 PCE 기준으로 2.6%니까 아직 2.34%까지 도래되려면 몇 달 남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직 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제 PCE를 기준으로 봤을 때 was about the same in April as at the end of last year. 잠깐 넘어가 볼게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PCE 기준으로 보면 보시면 2.6%까지 떨어졌는데 23년 말에 기록된 숫자랑 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긴 떨어졌지만 지금 추가적인 진전이 빠르게 나타나진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원 물가는 잡혔지만 그냥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뭐 잡히긴 잡혔지만 고작 23년 말 수준이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PC 물가 상승률이 뭐 나름 떨어져 오긴 했지만 어쨌든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밖에 안 된다. 그죠? 토탈 PC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지금 2.7%라는 표현은 FOMC 회의가
지난달 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PC 데이터를 보기 전에 FOMC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월 PC 물가를 받아들고 회의했다기보다는 그 전 단계 4월 PC 가지고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PC 데이터가 나왔고 그게 온전히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생각해 보면,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PC 기준으로 이렇게 2.78%를 기록한 걸 가지고 FOMC 위원들이 금리에 대한 판단, 또 향후 경제에 대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온전히 이 2.6%가 발표된 게 감안된 것이 아니라고 또 판단한다면 지난 FOMC 회의 때의 어떤 점도표보다 조금 더 금리의 레벨이 내려와 있을 수 있다. 지금 PC 2.6이나 이런 걸 보기 전이니까. 또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도 당연히 받아들지 않고 회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 고용지표까지 받아든 FOMC 위원들은 아마도 머릿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말에 12월에나 한번 할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9월도 타당하겠거나 라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자신들의 FOMC 위원들의 의견이 조금 당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고용지표 막 발표된 거 분석해 드렸고, 그리고 그 밖의 고용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나머지 지표들도 분석을 해 드렸고, 그리고 그 경기가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진단을 해 드렸고, 그리고 물가 상황까지도 견주어서 FOMC 의사록의 기초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나 기대감이죠. 금리나 기대감이 과연 지금쯤 올라가 있을까? 아니면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쪼그라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일단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 단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7월 FOMC 회의에서는 그래도 금리 동결할 거야. 그리고 아마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7월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게 6월 말일이에요. PCE 발표 후에 61%의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용지표 발표 전에는 66.5%로 또 올라갔었어요.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믿음이 66.5%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발표된, 제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드워치 상에서 지금 시장의 기대는 보시는 것처럼 73.6%로 또 올라갔습니다. 9월에 확실히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65에서 73.6%로 또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보면 아마도 시장의 기대가 더 형성됐다. 제가 지금 방금 해석해 드렸던 그 해석대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12월에 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12월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2월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46%에서 47.4%로 올라간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쨌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고용지표 보고 나 더 주식 비중 늘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주식시장의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의 변화까지 여러분 충분히 체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과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레벨이 달라졌다. 그만큼 그 고용지표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금리 인하 언제인가. 근데 뭐 지금 제가 그동안 뭐 몇 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22년에 금리 인하 없습니다. 23년에 금리 인하 없습니다. 24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인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뭐 그동안의 의견하고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최근에 제 의견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제가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는 역시 제가 생각했었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제 의견이 조금 더 굳어지는 그런 통계였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가늠하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정치경제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파월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다 우리가 참조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시경제 분석이니까 거시경제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했었던 게 있죠. 제 칠판 강의, 고용과 통화정책, 고용과 경기, 고용과 물가,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제 칠판 강의가 꼭 참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클로즈업 섹션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즉시 분석 시리즈죠. 클로즈업 시리즈에 4편에 걸쳐서 고용을 완전히 뽀개는 방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칠판 강의로.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경제가 훤히 더 들여다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고 경제를 볼 수도 있어요. 고용의 흐름을 가지고도 경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또 돈의 흐름을 가지고도 경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그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맞물립니다. 근데 고용이라는 굉장히 오늘 고용지표 발표됐으니까 고용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경기를 한번 판단하고, 그게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그 강의가 분명히 될 겁니다. 꼭 뭐 무료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그런 어떤 고용 이론, 물가 이론의 기초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를 왜 인상했나요? 물가 잡으려고 인상했죠. 그러면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요? 물가 잡히면 금리 인하하겠죠. 그럼 물가 잡힌다는 표현은 뭔가요? 중앙은행에 목표하는 물가 수준에 진입하면 물가가 잡힌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 물가 2% 수준에 안착되면입니다. 근데 이 PCE 기준으로, 근원 PCE 기준으로 언제가 목표 수준에 부합한다? 2.34%에 이르면. 왜냐하면 이 고용지표가, 혹은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도 그렇지만 물가 PCE 지표가 7월 말에 발표돼요. 그럼 7월 말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6월 PCE 물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 상승률 PCE가 2%를 내려가는 경로인데 2%를 찍은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한다면, 그러면 늦은 거죠. 목표하는 2%에 안착해야 되는데 2%를 밑돌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2%에 도달할 시점이 아니라 2%에 도달하기 전이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뭐라고 판단해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34% 정도에 도달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해도 된다는 확신이 든다는 거죠. 그럼 저는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때 뭐를 전망하겠어요? 물가를 전망하는 거예요. 근원 물가를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근원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한 모델상에서 고용 지표도 있을 것이고,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뭐 렌트비도 있을 것이고 임금 상승률도 있을 것인데, 그런 지표가 발표됐으니 이 모델에 피팅을 시켜야 돼요. 그럼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부합하는 2.3에서 4에 도달하는 지점이 언제냐? 저의 전망대로 말씀드리면 7월 물가 상승률이다. 그럼 7월 물가 상승률은 언제 발표돼요? 8월 말에 발표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9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말에 발표되는 7월 물가 상승률이 PCE 기준으로 2.34%에 도래된다라고 확인될 경우, 그러면 9월에는 확신을 가지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수순에 있구나 하면서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한 대로 물가의 흐름이 지속되지 않고 갑자기 변수가 등장해서 중동 전쟁이 확전되고 그게 국제 유가 상승을 만들고 그게 또 물가의 2차 인플레를 야기한다면 물가 안정화의 흐름은 그 수순대로 가지 않겠죠. 그때는 다시 리밸런싱 해야 돼요. 다시 추정해야 돼요. 수정 추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갑니다. 5시간 걸릴 거라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뭐 대전쯤 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나면 5시간 안에 도착합니까? 10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10시간 걸릴 거라고 전제하고 출발합니까? 아니에요. 5시간 걸릴 거라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만 사고라는 것이 발생하면 그때 재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중동 전쟁이 확전됐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가정하고 저의 의견대로 7월 물가 상승률이 2.34%에 도래되면 그런 것을 볼 거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9월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은행은 좀 빠르면 8월이고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 내려지면 8월이고요.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다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의견을 이렇게 갖고요.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뭐 한국은행으로서는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고 만약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했다가 뭐 그것으로 인해서 뭐 강달러가 뭐 슈퍼 강달러가 다시 야기되고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고 뭐 부동산 PF발 금융위기가 오고 만약에 그러면 선제적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질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오명을 갖겠죠. 그런 오명을 갖고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급하다면 그러나 지금 경기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게 급한 상황은 또 아니라고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도 후순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이 고용지표의 의미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제가 녹화 말미에 항상 제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책 소개를 할 수 있길 책 소개를 할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읽어나가고 내가 스스로 경제를 좀 해독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죠. 여러분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을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보물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보물 지도를 읽어나갈 능력이 없다면 보물은 나의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보물 지도가 있다면 그 보물 지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는 게 경제 입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입문서를 통해서 보물 지도가를 해독할 능력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경제 전망서라는 보물 지도를 보시면 어떨까? 경제 전망서를 보고 실제 보물을 찾아나갈 액션을 취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9월 말일날 또 2025년 경제 전망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24년 전망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매 눈으로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에서 전망해드렸던 이야기가 뭐 하나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뭔가 오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잘못 전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접근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25년 전망서 나오면 2050년 전망까지 쭉 같이 모아가면서 경제를 나의 친구처럼 옆에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